서울 강남구 삼성화학병원과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진통의 고통으로 가득했던 분만실이 이제는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희망의 멜로디가 되어야 할 순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다. 산부인과 간호사 김미연은 조심스럽게 신생아를 품에 안았다. 작고 소중한 생명체였지만 왼쪽 볼에 동전 크기만 한 검은 태기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운명이 새겨놓은 특별한 표시처럼 보였다. 주치의 박준호 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병실 한편에 서 있는 중년 부부를 바라보았다. 한국 최대 건설그룹인 태산그룹의 회장 최진우와 그의 아내 이순희였다. 그들은 방금 출산을 마친 딸 최예린의 부모였는데 예린은 아직 전신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최진우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는 평생 완벽함을 추구해온 사람이었다. 사업에서든 가정에서든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에 맞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그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최진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다. 마치 불량품을 받은 소비자처럼 날카롭게 따졌다. 이런 흉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박준호 원장은 30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출산을 도왔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다. 그는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려 애쓰며 설명했다. 회장님, 이것은 선천적인 모반, 즉 태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건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레이저 시술이나 다른 미용적 치료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진우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변해갔다. 옆에 서 있던 이순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당황, 그리고 어떤 두려움까지 섞여 있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 순간 병원 복도 다른 쪽에선 서울경찰청 강력수사대 박민수 경감과 그의 아내이자 여성청소년수사대 김나은 경위가 동료의 출산을 축하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던 그들에게는 병원의 아기 울음소리마다 아련한 마음이 들었다. 특히 나은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몇 번의 유산을 겪은 후 더 이상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던 것이다. 복도를 지나가던 나은은 산부인과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평소 직업적 감각이 예민했던 그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늦췄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냉담한 시선으로 갓난아기를 바라보는 최진우의 모습이 보였다. 뭔가 이상하다. 나은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다. 저 차가운 눈빛, 저 거부감 가득한 표정.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얼마 후 냉혹한 결정이 내려졌다. 최진우는 박준호 원장을 병실 구석으로 불러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우리 가족은 이런 결함이 있는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예린은 아직 너무 어리고 연약합니다. 이런 충격과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요.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유기된 것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원장은 충격을 받았다. 의사로서 3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간의 모습을 봐왔지만 이토록 냉정하고 잔인한 요구는 처음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호소를 시도해 보았다.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핏줄인데요. 그리고 태기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닥터박. 최진우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고요. 혹시 병원 측에서 곤란하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박준호 원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태산그룹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이 병원의 주요 후원자이기도 했다. 차가운 서류 한 장이 작성되었다. 양육 포기 각서. 최예린은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10개월간 뱃속에서 키운 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도 모른 채였다. 태기를 가진 작은 아기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지 단 몇 시간 만에 혈육에게 버림받는 비극적인 운명과 마주하게 되었다.
아기의 작은 손이 공허하게 허공을 움켜쥐는 모습이 마치 사라져가는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보였다. 병실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한 생명과 가족 간의 연결고리를 영원히 끊어버리는 것 같았다. 이제 이 작은 생명의 미래는 전적으로 낯선 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신생아 유기 사건은 병원 내부에서 조용히 회자되기 시작했다. 의료진과 간호사들은 모두 안타까워하며 그 냉혹한 가족을 비난했다. 하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태산그룹의 영향력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기는 임시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보호받고 있었다. 법적 절차를 거쳐 보육원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지만 그 과정에도 시간이 필요했다. 담당 간호사들은 교대로 이 특별한 아기를 돌보았고 모두들 왼쪽 볼의 태기가 오히려 아기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나은은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작은 아기의 모습과 최진우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다. 4년간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그녀에게는 그 광경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저녁 식사 시간, 나은은 남편 민수에게 그날 본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여보, 그 아기가 자꾸 생각나요. 정말 작고 예쁜 아이였는데 단지 볼에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부모가 저렇게 차갑게 버릴 수 있다니. 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란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가족의 따뜻한 사랑도 모른 채 말이에요. 박민수는 15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인간의 어두운 면을 많이 봐왔다. 하지만 갓난아기에 대한 이런 잔혹함은 그의 마음도 깊이 흔들어 놓았다. 더욱이 아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당신, 그 아이를 우리가 입양하고 싶은 거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렇게 아이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사랑해줄 부모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사랑할 아이가 필요해요. 볼에 점이 있어서 어때요? 그것도 그 아이만의 특별한 매력인걸요. 민수의 마음도 움직였다. 사실 그도 그 일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좋아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진정한 가정을 만들어줍시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키워줍시다. 다음날 새벽, 박민수와 김나은 부부는 삼성서울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입양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 먼저 병원 측에서는 공무원 부부가 특수한 상황에 신생아를 입양한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또한 관련 기관에서도 절차상의 복잡함과 태산그룹과의 관계를 우려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은의 눈물 섞인 호소, 민수의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준비해온 완벽한 양육 계획과 경제적 안정성이 모든 우려를 불식시켰다. 박준호 원장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는 그날의 일이 내내 마음에 걸렸고 이 부부야말로 그 아기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일주일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마침내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 그들은 아기에게 박소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소중한 백성이라는 뜻이었다. 왼쪽 볼의 검은 태기는 그들에게는 소민이만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표식이 되었다. 입양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나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4년간 간절히 원했던 아이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에게 온 것이 기적 같았다. 민수 역시 감동으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 소민아, 이제 우리가 너의 진짜 엄마 아빠야. 평생 사랑해줄게. 나은이 소민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박민수와 김나은의 새로운 가정에 소민이가 합류한 후에 몇 주간은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다. 밤잠을 설치며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트림을 시키는 일들이 힘들기도 했지만 소민이의 맑고 순수한 미소와 때로는 장난스러운 표정은 모든 피로를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나은은 매일 소민이의 사진을 수십 장씩 찍었다. 웃는 모습, 자는 모습, 우유를 먹는 모습.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민수도 퇴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소민이를 안아주는 것이었다. 우리 소민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네. 민수가 소민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말했다. 이 작은 태기도 정말 특별해. 마치 천사가 남긴 표시 같아.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박민수와 김나은이 소민이를 입양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서 내부와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다. 대부분은 부부의 선행을 칭찬했지만 일부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과 말들도 있었다. 박경감 부부가 몇 년째 아이가 없더니 결국 아무나 데려온 거 아닌가? 얼굴에 점이 저렇게 크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 시집갈까? 괜히 고생만 사서 하는 거 아닌가?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미신도 안 믿나? 관상학적으로도 좋지 않은 자리인데 입양아들은 나중에 크면 문제를 일으킨다던데. 특히 이런 특이한 경우는 이런 말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은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소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잡음은 사라졌다. 그 순수한 눈동자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편견이 무의미했다. 민수는 아내보다 더 단호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소민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만이 중요해. 직장에서도 복잡한 반응들이 있었다. 일부 연장자들은 은근히 우려를 표했다. 박경감, 입양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아이 얼굴에 있는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반면 젊은 동료들과 직속 상관인 강수호 팀장은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박경감,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좋은 부모를 만나서 말이에요. 이런 엇갈린 반응들 속에서도 박민수와 김나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소민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았고 그들의 작은 가정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소민이가 가족이 된 지 3주가 지난 어느 날 나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오후 근무 중이었는데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여성 청소년 수사대 김나은 경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위님. 상대방은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조심스럽지만 어딘가 권위적인 톤이 섞여 있었다. 혹시 삼성서울병원에서 신생아를 입양하신 분이 맞으신지요? 나은은 즉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직업적 본능이 발동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신지 밝혀주시겠어요? 저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감지되었다. 그 아이를 낳은 최예린의 어머니입니다. 경희님과 남편분을 만나 뵙고 싶은데요. 그 아이에 관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은은 당황했다. 왜 아이를 그렇게 냉정하게 버렸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만나자고 하는 것일까?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갑작스러운 일이네요.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이야기입니다. 나은은 신중하게 답했다. 남편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은은 즉시 민수에게 연락했다. 민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나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나은이 통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자 민수의 표정도 심각해졌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우리가 소민이를 입양한 것이 그들의 예상을 벗어났거나 다른 계산이 있는 것 같아. 민수의 형사적 직감이 발동했다. 만나보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해. 사흘 후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카페에서 만남이 성사되었다. 이순이는 혼자 오지 않았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을 동반했다. 그는 자신을 변호사 장대현이라고 소개했다. 만남 장소부터가 심상치 않았다. 평범한 카페가 아닌 호텔의 고급 라운지, 그리고 변호사까지 대동한 것을 보니 이들이 상당히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경희님 부부께서 저희 손녀를 그동안 돌봐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순이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는 어딘가 계산적인 것이 느껴졌다. 사실 그날의 일은 이순이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예린이가 산후 우울증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린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저희도 그 순간의 충격과 당황으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요. 나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민수는 예리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관찰하고 있었다. 이순이의 말 속에서 준비된 대본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이순이는 연기하듯 계속했다. 예린이가 이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도 병행하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로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장대현 변호사가 부드럽게 개입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친생부모가 양육 능력을 회복하고
의사를 표명한 경우 우선권이 있습니다. 물론 두 분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이것은 10억 원입니다. 장대현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무적이었다. 그동안의 양육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를 인도해 주시면 앞으로도 두 분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10억 원. 일반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박민수와 김나은에게 그 돈은 자신들과 소민이에 대한 모독으로 들렸다. 민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부인, 변호사님, 소민이는 우리 딸이지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그렇게 냉정하게 버린 아이를 이제 와서 찾으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순희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날카로움이 섞이기 시작했다. 박경감님,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과 당신들이 줄 수 있는 것을 비교해 보시죠. 그녀의 말에는 명백한 계급의식이 드러났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최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뿐입니다. 그런 최고의 환경에서 태기 하나 때문에 갓난아기를 버리는 거군요. 나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서 돈으로 아이를 사려고 하시는 것도 그 최고의 교육에 포함되는 건가요? 장대현 변호사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법적,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다. 우리에게는 소민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은데요. 만남은 결국 결렬되었다. 이순희와 장대현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 떠나면서 이순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경감님 부부, 이것이 쉬운 길이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는군요.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나은의 사무실과 집으로 걸려오는 무언 전화가 늘어났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가 울렸지만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어버렸다. 더 불안한 것은 집 주변에서 낯선 사람들이 목격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민수는 경찰로서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성이는 사람들,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그들을 힐끔거리는 이들. 어느 날 아침, 민수는 자신의 차 타이어가 모트로 찔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차 유리창에는 아이가 다칠 수도 있다는 협박 문구가 적힌 종이가 끼어 있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군. 민수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도 만만하지 않아. 그는 즉시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렸고 집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또한 소민이의 안전을 위해 외출할 때는 항상 둘 중 한 명이 함께하기로 했다. 한편 인터넷과 SNS에서는 박민수 부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계정들이 만든 글들이었다. 경찰관 부부가 아이 입양한다면서 뭔가 뒤가 있는 것 아님? 태기 있는 아이 입양해서 동정표 얻으려는 게 아닐까? 원래 부모가 찾으러 왔는데 돈 때문에 안 준다던데. 이런 근거 없는 소문들이 확산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변하기 시작했다. 일부 이웃들은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고 직장에서도 미묘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민수는 단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형사로서의 모든 기술과 인맥을 동원해 반격을 준비했다. 먼저 최예린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최예린은 2년 전 신진화가 김지훈과 열애 중이었다는 것이다. 김지훈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청년이었다. 하지만 최진우 회장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지훈이 어느 날 갑자기 화단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마지막 목격담에 따르면 그는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로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상하다. 민수가 중얼거렸다.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민수는 동료 정태현 경사와 함께 김지훈을 찾아가기로 했다. 서울 외곽 구로구의 낡은 고시원 5층에 있는 좁은 방에서 그들이 찾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문을 연 김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잘 나가던 화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깡마른 몸, 창백한 얼굴, 생기를 잃은 눈동자. 겨우 30살인데 마치 50대처럼 늙어 보였다. 김지훈 화가님이시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지훈은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저는 더 이상 화가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시죠? 최예린 씨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지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고통, 그리움, 분노, 체념, 모든 것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들어오세요. 그가 작게 말했다. 좁은 원룸에는 낡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화구들만이 그의 과거를 증명하고 있었다. 김지훈은 그들에게 차를 내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예린이와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가 전부였죠. 하지만 최 회장은 처음부터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훈은 최진우가 어떻게 자신을 체계적으로 파멸시켰는지 설명했다. 먼저 그의 전시회를 방해하고 작품을 구매하려던 컬렉터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화실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고 재료를 공급하던 업체들과의 거래를 끊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김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직접 위협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 해칠 거라고. 결국 예린이도 저를 떠나달라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였나요? 민수가 물었다. 작년 봄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 후로 예린이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핵심 질문을 던졌다. 혹시 예린 씨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김지훈은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임신? 예린이가? 정말인가요? 그의 반응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소민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민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김지훈은 머리를 감싸 안고 우열했다. 제 아이를 그렇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지훈의 동의를 얻어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었다. 김지훈은 소민이의 친아버지였다. 이제 퍼즐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진우는 딸이 가난한 화가와 몰래 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는 소민이를 제거하고 예린을 다른 재벌가의 아들과 결혼시켜 자신의 사업 제국을 더욱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하지만 민수 부부가 소민이를 입양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특히 민수가 경찰이라는 것을 알고 진실이 밝혀질 위험을 감지한 최진우는 소민이를 다시 데려가려 한 것이었다. 민수는 이제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병원 내부의 증언, DNA 검사 결과, 김지훈의 증언, 그리고 최진우 측의 협박과 회유 시도들. 하지만 상대는 만만하지 않았다. 최진우는 자신만의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민수와 나은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주요 일간지와 온라인 뉴스에 그들에 대한 기사가 대대적으로 실린 것이다. 경찰관 부부, 입양아 둘러싼 금전 거래 의혹, 친부모 찾아온 아이, 돈 때문에 안 돌려줘, 공권력 남용하여 입양 절차 조작?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최진우 측의 입양 제안을 마치 박민수 부부가 거부한 것처럼, 그리고 그 이유가 금전적 이득 때문인 것처럼 포장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민이의 사진까지 공개된 것이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왼쪽 볼의 태기는 선명하게 보였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나은이 신문을 보며 분노했다. 소민이까지 이용하다니. 민수도 주먹을 쥐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군.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사회적 압력은 더욱 거세졌다. 박민수의 상사들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태산그룹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광범위했다. 박경감,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김철호 경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하지만 민수는 굽히지 않았다. 경정님,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소민이는 합법적으로 입양된 저희 딸입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도 민수는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했다. 그는 다시 한번 박준호 원장을 만났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원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한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증언해 주세요. 박준호 원장은 오랜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경감님, 사실 그날 회장이 아이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최소화하라고. 더 충격적인 것은 최예린의 의료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산후 우울증 진단도 과장되었고 양육 능력 평가도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쓴 소견서와 나중에 파일에 남은 것이 달라요. 박준호 원장은 그날의 이상한 점들을 더 증언했다. 그리고 경험 많은 간호사들이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어요. 그날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는데 한편 김미연 간호사도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로 했다. 나은의 끈질긴 설득과 신뢰 구축 덕분이었다. 정말 이상했어요. 김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이 아기를 보는 눈빛이 정말 차가웠어요. 마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태기를 보고는 이런 게 우리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요. 더 중요한 증언도 있었다. 회장 부인이 원무과장에게 봉투를 건네는 것도 봤어요. 그 후로 모든 처리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졌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최예린이 직접 민수를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몰래 아버지 몰래 빠져나와 경찰서를 찾았다. 경감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예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았다. 저는 제 아이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예린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최진우는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강제로 낙태를 요구했지만 예린이 거부하자 아예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제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그런 더러운 피가 섞일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훈 오빠를 완전히 파멸시켰어요. 예린은 또한 소민이의 태기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도 증언했다. 사실 아버지는 태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핑계였어요. 어차피 버릴 생각이었는데 태기가 좋은 명분이 된 거죠. 드디어 모든 것이 법정에서 공개될 때가 왔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친권 확인 및 입양 무효 소송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최진우 측은 여전히 강력한 변호사단을 앞세워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축적된 증거들 앞에서는 무력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김지훈이 증인으로 나서면서였다. 그는 비록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저는 제 딸을 사랑합니다. 비록 지금은 키울 능력이 없지만 박경감님 부부가 소민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소민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예린의 증언도 결정적이었다. 제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태기는 단지 핑계였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나은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재판장님, 소민이는 저희에게 단순한 입양아가 아닙니다. 4년간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저희에게 하늘이 보내준 선물입니다. 태기가 어떻고 출생이 어떻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소민이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환하게 웃으며 엄마 아빠를 부르는 소민이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답입니다. 소민이는 행복합니다. 저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해요. 법원은 최종적으로 박민수와 김나은 부부의 입양을 인정하고 최진우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시에 최진우는 아동유기, 증거인멸, 증인 매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판결문에서 재판장은 이렇게 명시했다. 친생부모라는 혈연관계만으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 진정한 부모는 혈연이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정의된다. 판결이 확정된 후 많은 것들이 변했다. 최진우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태산그룹도 큰 타격을 입었다. 최예린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김지훈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붓을 잡기 시작했다. 소민이의 존재를 안 후 그의 그림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돌아왔다. 그는 가끔 소민이를 만나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소민아, 아빠가 너를 직접 키우지는 못하지만 박 아저씨와 김 아주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야. 김지훈이 소민이에게 말했다. 소민이는 이제 5살이 되었다. 왼쪽 볼에 태기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소민이만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매력이 되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가족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박민수 가족의 모습이 있었다. 소민이는 아빠 민수의 어깨에 올라타서 웃고 있었고 엄마 나은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있었다. 소민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민수가 딸을 보며 말했다. 아빠, 저 정말 아빠 딸 맞죠? 소민이가 천진하게 물었다. 그럼 너는 아빠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혈육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의 진짜 딸이지. 소민이의 웃음소리가 한강을 따라 퍼져나갔다. 그 웃음 속에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담겨 있었다. 먼 곳에서 김지훈이 이 장면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자신의 생물학적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은 모습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태기 하나 때문에 버려졌던 작은 생명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딸이 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특별한 가족이 온 세상에 증명해 보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입양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어갔다. 소민이처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힘이었다. 혈연을 뛰어넘고 편견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내는 사랑의 승리였다.